단일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사흘째 공전 중인 정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접점을 모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과 말씀 이어갑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역사교과서 전국에서 이른바 내각 3인방의 명운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른바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두고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먼저 황교안 총리가 엊그제 대국민 담화, 역사교과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교과서 전국에 전면에 나섰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위원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워낙에 주요한 국정과제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직 총리가 교육부총리를 제치고 직접 나서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아주 간결하게 준비를 잘해서 설명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총리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챙기는 행정총리로서의 역할을 만만히 수행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강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국민 담화문 발표하는 그 내내 사실 이제 많은 얘기가 됐던 게 이게 공안 사건을 발표하시는 것 같다. 공안 총리답게. 그래서 그거를 연상시키는 그 용어들, 뭐 좌파, 종북 이런 이데올로기적 용어들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실제로 이 말씀하셨던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좀 가리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말씀 중에 그 교과서 중에서 0.1%만 옳고 99.9%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0.1% 교과서의 모든 교과서를 국민들의 생각을 맞추라는 거냐. 그 자체가 사실 폭력적이고 대단히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1인지하 만인지상.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 의미로 보면 한 사람 밑에 있지만 만인을 떠받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완전 본건적 의미로 옛날 그 재상으로. 근데 옛날 재상을 보면 또 우리 그 정몽주라든가 뭐 그다음에 유승룡이라든가 네. 황희정승 이런 훌륭한 분들도 계셨단 말이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평가를 받는 것은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를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가능했었거든요. 예. 이번엔 너무 좀 독단적으로 좀 심지어 좀 독재적인 어떤 그 모습까지 보여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수? 저는 그 공안이 개념이 뭐 별개입니까? 그 공안이라는 게 공공의 안전 아닙니까? 저는 국사 교과서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그야말로 공안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적임자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통진당 해산 청구에 정부 측 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나갔고 그래서 통진당 해산을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유사한 이념 가치적 문제인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도 지금 뭐 정부 안에 보면 교육부총리가 예를 들어 자신의 뭐 출마나 이미지를 어떤 고려해서 소극적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이런 부분 속에서 어쨌든 업무 처리 능력으로 법무부 장관 때 박 대통령이 가장 열심히 성실하게 일 처리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황교안 총리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종의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황 총리는 앞으로 이번에 담화 발표뿐만 확정 고시 발표뿐만 아니라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주로 이 업무를 장악해서 이 국정화를 완료시킬 때까지 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뭐 야권은 뭐 이념 가치적 부분에서 적대적 진영에 있다 보니까 비판을 하겠죠. 근데 황 총리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렇게 가는 부분이 본인의 통진당 해산의 주역,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과서 국정화의 또 주역 네. 이런 부분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부분이 본인이 뭐 또 더 큰 꿈이 있다면 만약에 대선 후보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네. 적절하게 한 칼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화를 찬성하는 국민도 네. 뭐 30, 40% 가량 되지 않습니까? 뭐 조금 뒤처집니다만은 뭐 앞으로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뭐 비슷해 갈 거라고 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자고우변하지 않고 과감하게 총대를 매는 측면이 본인에게도 전혀 손해를 볼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황 소장님께서 대권 주자의 어떤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뭐 기회, 어떤 테스트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민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시기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대통령한테 그 통진당 해상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신임을 받고 또 이제 총리직을 갖다가 수행을 잘 하다 보면은 결국에 또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과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에 한명숙 총리를 그 차기 주자로 생각하고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반기문 총장이든 뭐 오세훈 전 시장이든 마찬가지로 황교안 총리도 또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이 여권에서 어떤 그 후보로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첫걸음이 어찌 보면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를 잘해서 대통령한테 상당히 점수를 따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공안 총리의 이미지, 아까 뭐 공안이 꼭 나쁜 이미지냐라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공안 총리의 이미지가 좀 강하게 되다 보면 양날의 칼을 쥐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총리가 와도 또 다른 부분 항상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가는 길은 프로스테 가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가면 저 길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합해서 가는 거나 충분한 건데 이제 문제는 공안 검사 출신으로서 공안 총리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너무 강하게 내면은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된다는 측면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네. 황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가령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대권 주자 혹은 대권 주자 후보군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정하게 국민들의 가슴 속에 좀 울림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대 정신하고 일정하게 교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교안 총리가 그동안의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국정화 문제를 대하는 문제라든가 특히 이번에 이제 국정화 교과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는 뭐 공안 총리로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뜻만 따랐지 실제로 국민들 다수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것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한 과정에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진짜 그 이번에 가령 뭐 한 100만 장 가까운 저 의견들이 접수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비밀 TF를 운영하고 또 뭐 밀실에서 집필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울림과 시대 정신과 교합하겠느냐.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번 교과서 전국에서 가장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분을 꼽으라 하면 3인방 중에 황우여 부총리를 꼽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본인은 이른바 어당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다. 근데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좀 유연한 리더십이 이번 전국에서는 좀 우유부단한 것 아니냐는 여권 내 비판까지 사고 있어요.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수가 8단은 상대가 좀 시원찮으면 통하는데 고수들 만나면 어당팔이 안 통하죠. 그건 진정한 고수가 돼야만이 통하는 건데요. 황우여 부총리는 그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교과서 국정화가 지금 와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간 검정화가 되어 있는 동안에 교육부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사실상 회피해 왔다. 검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허가제와 똑같은 건데 그 허가제 부분을 갖다 해주면서도 제대로 허가의 권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의 시류에 따라서 맡기는 대로 맡겨 둬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국정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이 검정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어떤 책임 소재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화라는 문제가 등장을 했다면 당연히 본인이 그때 검정의 체제를 관리를 잘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거나 내가 이 국정화를 추진할 그런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부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고자 했다면 과감하게 이 국정화 부분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되는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딴 사람도 아니고 정권의 몇 인자, 한 3, 4인자쯤 되는 부총리 기억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다. 결정적인 것은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한 윗선에서 했다라고 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황우여 부총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로 문재인 대표를 고소하는 정도의 일종의 강한 강수를 좀 그런 것은 있어야죠. 예. 당연하죠. 만약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야당 대표가 부총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총리가 뭐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그 대목에서 본인의 어떤 위상이나 이 교육부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정치인과 그다음에 이 지금 행정부의 교육 수반으로서의 기능을 좀 혼돈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정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좀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사실 여권 일부에서도 내년 총선 공천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분도 좋은 분이고요. 그 뭐 인성도 좋고 원만하신 분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어떤 일이 필요로 할 때 적재적소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항상 모든 일을 좋게 이렇게 처리하고 저걸 안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 내가 총대를 매야 될 일이면 매든가 아니면 과감히 이 사태 초반에 고시를 하기 전에 본인이 물러가는 네. 그런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뭐 당내에 보면 친이 친박할 것 없이 다 물러가라 이런 상황이고 솔직히 뭐 이 국회의원 자리라는 것은 할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데 상대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이 뭐 사자가 상처가 네. 좀 생겼다면 전부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게 정치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출마도 상당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당팔이 오히려 발등을 찍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전국이 워낙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전국이라든가 또 출마 또 사실상 마음에 있는데 여러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환 총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 예결산이 지금 운영되어 있고 그다음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 예비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죠.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 최경환 총리 부총리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거짓말하다가 모든 게 또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공개한 사례가 없다라고 했지만 당장 올해만 해도 메르스에 대해서 몇 해 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정부는 공개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한 적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 매년 국회에는 그 자료 요구에 따라서 예비비를 원래 이제 내년도 5월 31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지만 제출한 내역들이 다 밝혀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국정교과서 44억에 대해서만 유독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걸려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당연히 그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예비비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예비비에 편성한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예.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뭔가 최경환 총리가 사실 당내 좀 전에 얘기했지만 황우려 총리에 대한 당내외의 이러저런 불만들을 본인한테 쏟아질까 봐 사실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버티고 있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뭐 황우여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가장 국민들에게 우려를 많이 끼쳤던 분인데 제가 알기로도 아까 우리 황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합리적이신 분이세요. 상당히 인품도 좋으시고. 근데 이런 분이 왜 그렇게 위기의 남자가 됐을까? 이거는 다름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사실 뭐 정치인이자 또 장관이고 부총리로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얼마든지 좋은 교육 정책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국정교과서 문제에 발목이 잡혀갖고 본인의 진짜 어당팔이라고 하는 고수의 진가를 보여주지 못했는지 뜻을 한 번도 제대로 펴지 못했다. 네,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에서 황우려 부총리를 굉장히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소신 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공부문, 교육부문, 4대 개혁 중에 들어가잖아요. 노동, 금융까지 포함해서 4대 개혁 중에서 입시 제도를 포함한 대학 교육 개혁을 갖다가 뭐 손을 대고 제대로 했습니까? 뭐 다른 뭐 교육 행정에 뭐 투명성을 갖다 제고하는 무슨 개혁 정책을 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개혁 중에 하나가 국정교과서 문제예요. 역사교과서 문제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2013년 6월 달에 역사교과서를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교 교육부 당국에서 사실 지지부진했죠. 1년간을.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이 사회부총리랑 교육부장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어중간하게 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하니까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는 교육부총리죠. 사실 임명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임명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이제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예. 이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혀 진보 진영이면서 보수 진영의 고건총리를 초대 국무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좀 상대 진영의 보수 진영의 마음을 좀 아우르는 측면에서 내가 일부러 그쪽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개혁 분야를 포함해서 역사교과를 포함해서 이걸 좀 해주기를 바랬는데 제가 보기에도 황우려 부총리가 좀 제 몫을 못했다.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저희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인물 가운데 있는데 사실 김만복 전 국가원장 사실 뭐 여러 설화로 좀 일으킨 분인데 새누리당에 입당 원사를 냈다는 게 좀 밝혀졌어요. 황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은 이제 지난 2007년에 대선 직전에 이제 국정원장을 하면서 북한에도 갔다 왔고
또 김양근이 내려왔을 때 만나기도 했고 또 대선 전날에도 갔다 왔다. 그래서 왜 갔냐 이제 뭐 대선에 대해서 북한에 좀 이야기하러 갔다. 이러면서 나중에 일본 잡지에 또 이걸 갖다가 알려서 또 좀 시끄러워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책도 내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보면 꼭 총선 전에 1년 전에 한 번씩 사고를 정확하게 치고 있어요. 2007년에 그랬지요. 2011년에 또 일본 잡지하고 해가 2012년 총선 전에 그랬죠. 이번에도 보면 북한하고 한라인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거기 회고록에서. 북한의 회고록에서 한라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또 이 고소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사실상 좀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이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했다 이러면 그건 뭐 그 정권의 어떤 가치나 색깔 유독 또 두드러지는 정권이고 색깔이에요. 그러면 이걸 새누리당에다가 공천 신청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총선 1년 전마다 이분이 한 번씩 사고를 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이분이 그 부산 기장이 고향인데 그 부산 기장에 대한 끝없는 출마 애정을 드러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야권으로 출마해봤자 부산 기장에서는 부산 동쪽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서쪽으로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왕이면 고소도 당했고 또 당선 가능성도 별로 없으니까 발상의 대전환을 해가지고 아주 네. 새누리당의 정면으로 가죠. 거기 또 하태경 의원이 있는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묘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에 이런 어떤 국정화 교과서 문제라든지 정부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주류의 입장에서는 또 좀 눈에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가만히 보면요.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천이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강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늘 이제 이 입당을 하신 거죠. 입당을 3개월 전에 했다는 거고 3개월 전에 이렇게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조용히 그 지역 그 사무실에다가 팩스로 입당 원서를 냈고 그게 3개월 만에 밝혀졌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갑니다. 평소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김용태 서울시당 위원장 발표에 따르면 이제 어찌됐건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실제로 입당까지의 또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새누리당 저희 당과 마찬가지죠. 네. 새누리당에는 이제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당원으로 입당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또 관심사이고요. 거꾸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포함해가지고 2007년도, 8년도, 9년도 거의 매해 국가정보원법, 뭐 공무상 기밀 위반죄 뭐 이런 걸로 해서 계속 검찰에 고발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예. 이게 어느 날 뒤집혀 가지고 다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거에 범죄자를 규정했던 사람을 입당을 해줄 것이냐 이 문제도 좀 관점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하태경 의원에 대한 뭐 일종의 표적 공천의 대상을 삼을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오늘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김만복 전 원장의 입당이 새누리당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게 사실상 조율된 거 아니냐. 그러면 10월 달에 그 난리를 쳤을 때 남북 한라인 문제로 그 난리를 쳤을 때 새누리당이 그렇게 공세를 펼쳤었는데 그러면 8월 달에 입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느냐. 이 문제도 사실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당 시점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분이 그 어떤 경위에서 입당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좀 부분에 있다. 대해서 네. 일정 부분 어떤 정치적 공작, 모종의 공작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뭐 일부 당장에 지금 네. 국정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0월 달에.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입당 원서를 낸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네. 사실은 뭐 그것도 저는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내신 분이 새누리당 입당으로 새누리당 간판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오늘 보십니까? 그 새정치연합의 의원 몇 분이 이제 그 반응들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도 황당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명권자나 그 진영 쪽에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이분의 처신이 이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적었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시각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정보기관의 수장이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미 CIA 국장이 정치하러 나온 것도 부담되는데 진영을 또 더더구나 바꿔서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얼마나 본인 자신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또 차제에 정말로
이 그 국정원 출신들이 움직이면 정말 음지에서 국가보위에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정치하려고 나오면 그냥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공작 정치, 뭐 정보 정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좀 스스로 자중자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들이 그 정치 현장에 나오는 것은 좀 이번 기회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본인들이 좀 스스로 자중자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를 일종의 어떤 해프닝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퍼닝성이 아니라 저는 그분이 그렇게 어설프게 처신할 분은 아니라고 봐요. 뭐 저분이 계속 사고를 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국정원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저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폭은 굉장히 넓을 거라고 봅니다. 또 자체 승진한 분 아니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분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얼만큼의 무게가 있는가. 즉 노무현 정권에서 대북 관계를 다 전담했다면 저분의 입 한마디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아마 정치적 행동을 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본인의 성격이 좀 돌출적이거나 그래서 이 정치 욕심에서 저렇게 이 해퍼닝성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받아들여서 뭐 어떤 공천 룰 어떤 경쟁을 통해서 공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원천적으로 뭐 새누리당이 만약에 처음부터 거부할 입장이라 그러면 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새누리당의 적대적인 입장을 띄어왔고 그런 어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입당을 갖다가 거절하겠다라고 조기에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정리하는 모습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지역구 공천 하나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문제. 지금 뭐 솔직히 여당에 있다가 야당으로 가고 야당에 있다가 여당으로 간 부분이 한둘입니까? 과거에 보면 뭐 독수리 5인방이라고 그 정권 교체됐을 때 DJ로 여당에서 뭐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5명인가가요. 그래서 김부겸 의원도 그때 넘어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특정하게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간 것은 마치 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선택을 한 거고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것은 변절자다 이렇게 보는 것도 옳지 않고요. 예.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뭐 별로 끓일 게 없다 그러면 야권 입장에서 그냥 골치 아픈 사람 하나 잘 갔다 하고 편하게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뭔가 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에 뭔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분 때문에 어떤 반사이익을 기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분이 갖고 불과 이제 한 달 전에 자신의 소신으로 발표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 이 부분을 이제 직접 저서를 만들고 그 안에 물론 이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런 식견들을 만약에 새누리당 가신다면 거기서 좀 꼭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 꽉 막혀 있는 이 남북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서로 국민들께서 양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어디까지나 정치적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이 저희 당의 당적을 가졌던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보기관의 수장이 이 때마다 기웃거리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그러니까 가령 그런 겁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은 아니었지만 정보기관 출신들이 몇 분 계십니다. 가령 그 새누리당에 그런 분들이 정작 국정원이 뭐 해킹팀이나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절대적으로 국민의 편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편이 아니라 국정원의 편에 서가지고 이걸 막는 사례를 보았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사실 국민들은 비애감을 갖죠. 사실 뭐 또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역사 교과서 전국 속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국민 불복종 운동을 선포하고 좀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 원장님, 지금 어제 뭐 이게 총선까지 이끌어 가겠다라는 취지의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지금 이런 강경 노선 어떻게 보십니까? 좀 역풍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봐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정도까지의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교과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건 다 인정하지만은 이게 국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제 총선 전략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끝까지 가면 뭐든지 간에 그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부족함만 못 얻고 특히 이런 정쟁으로 가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국정 발목 잡기란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내부의 친노 비노 갈등을 갖다 충분히 잠재울 수 있고 또 지지 세력, 친노를 중심으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시민단체에 놔두고 국회에 들어가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제정을 시도하고 헌법 소원을 내고 해서 국회 안에서 하는 거 충분히 하면서 민생 입법, 예산 투쟁도 같이 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 여당이 다 옳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도 왜 정말로 국정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 설득이 더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현실 검증 제도로는 이 잘못된 내용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설득 훨씬 더 좀 더 해야 된다. 네. 무조건 밀어붙일 일만 아니다라고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투트랙 이른바 지금 이제 투트랙으로 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투트랙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좋은 먹이를 두고 투트랙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로는 이 교과서 문제가 생기기 전의 상황을 보면 혁신안을 갖다 이제 냈고 그 혁신안에 대한 반발이 가속화되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당내 비주류들은 뭐 아주 굉장한 비판을 하고 일부는 또 탈당을 했고 또 밖에서 이 천정배 신당도 창당되고 또 뭐 정당들이 지금 여러 개가 지금 만들겠다고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총선 공천까지를 과연 20% 물갈이를 하면서 컷오프하면서 그다음에 본인이 말한 안심번호 국민 공천으로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죠. 만약에 내가 공천이 안 될 것 같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탈을 하게 되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요. 그런데 이제 이 교과서 투쟁 전선에다가 다 몰아가지고 여기에 참여 안 하면 이제 배신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약까지 다 똘똘 한 군데로 몰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갖다 상당히 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다닥 처리가 된다면 공천도 본인의 뜻으로 할 수 있다. 또 특히 이게 교과서였던 국면이 생긴 이후에 그 비주류가 네. 신당 창당파들의 동력이 좀 사실 떨어지는? 떨어지고 관심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은 뭐 현재 여론이 좀 우세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교과서 전선에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그때까지 끌고만 갈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겠죠. 그런데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은 구별하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뭔가 하면 국정화 금지법을 입법 조치한다. 입법 청원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하는데요. 법을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화라는 것은 교육부의 일종의 행정행위입니다. 예. 행정행위 하나를 막으려고 금지법을 만들고 이러면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정쟁이 법에 의해서 특정한 원포인트 입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거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 어떤 이념 가치적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주도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야당으로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국회의 입법 심사 과정이나 예산 부분을 이 결부를 시켜가지고 세월호 문제처럼 여기에 올인하게 되면 그것이 야당의 어느 순간이 지나면 국민 여론이 또 바뀔 수도 온다.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은 하면서 당 안팎 원내에서 반대 투쟁을 병행해 나가고 특히 뭐 헌법 소원을 내거나 이런 건 이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국정화 금지법 이렇게 해서 단일 사항에 대한 안티법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것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행위는 않다.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투트랙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투트랙을 하기도 어렵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국정화 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목적이죠.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당내 그 차이는 이제 공감대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싸움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이것이 정당이 앞장서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시민사회, 그다음에 학생들로부터 해가지고 외곽에서 이제 그 주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문제의 어떤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앞장서서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뭐 정쟁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아이들 책상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이제 아직 1년의 시간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과정에는 약 34단계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집회지 구성부터 해서 마지막 검수까지. 그래서 그 단계별로의 어떤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해내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어찌됐건 이 부분은 이제 장기적 여론전이라는 관점에서 하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향후 대응 방향을 이제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정해진 것은 그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민생 법안과 이 예산안 문제를 연계하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건 이거대로 하되 그다음에 이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싸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헌법소원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그다음에 이것이 좀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로서 계기적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타당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대로 이것에 뭐 올인하거나 이것으로 어떤 정치적 그렇게 하진 이익을 않을 보려거나 것이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 가지고도 계속 이제 팽팽한 이제 의견 대립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필진 공개 여부를 놓고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공개를 하니까 제대로 된 우수한 필진들이 안 온다. 또 야당에서는 이렇게 밀실지필이다. 이렇게 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황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개를 하겠죠, 어느 시점에는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번 보십시오. 뭐 최몽룡 그 서울대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 집에 뭐 새벽부터 전화가 40통이 오고 2명이 와서 못 가게 해서 못 갔다. 저는 다상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뭐 최 교수님이 야권이 보면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또 참가하기로 국정화에 결정한 것도 본인의 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성명으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전화나 집에 찾아가서 그러는 물리적으로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게야말로 다양성을 갖다가 위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름을 지금 바로 올리게 되면 이런저런 압력에 시달릴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교과서가 집필되면 그 집필된 교과서 뒤에 집필진 이름을 안 올린다면 이번에 집필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집필 지금 어떤 초반 단계에서 그 집필진에 대해서 이런저런 형태로 비난과 물리적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뭐 지금 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간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서는 집필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집필이 단 뒤에는 공개를 해서 예,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진짜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대단히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왜 집필진들은 떳떳하지 못합니까? 아무리 여론이 이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떳떳하면 밝혀야죠. 예. 그래야 왜냐하면 이 교과서를 누가 배우냐면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무슨 고려가요도 아니고 작자 미상의 역사 교과서를 배우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그다음 역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사실상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오늘 나온 얘기지만 뭐 정치학 박사, 경제학 박사 엉뚱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집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내과 수술을 하는데 외과 의사, 치과 의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과정 자체가 꼬인 게 누굴 탓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부가 엄청나게 잘못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집필진들이 자기가 사실 옛날에 국정교과서가 자연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국정교과서 집필로 가는 게 최고의 권위고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아니십니까? 그러던 시절에서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가지고 검정교과서로 넘어온 겁니다. 이거를 다시 되돌리다 보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되돌리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역사학자들 양심에 정부가 칼을 꽂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역사교과서 논란은 뭐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도 다뤄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정치권 현안 좀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황 소장님, 최근에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여당의 텃밭인 대구를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 박영선 의원, 김부겸 전 의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어떤 움직임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김부겸 의원이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로 보면 여권의 후보 김문수 네. 전 경기도지사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보다 조금 더 나오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야권으로서는 여권의 핵심 이 심장부. 본거지인 네.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입성을 하게 되면 아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야권의 대권 주자로 곧바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입장에서 지금 야권의 그 잠재적 대선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안철수, 그다음에 박영선, 김부겸 이런 부분들이 다 보면 또 본 적은 다 TK, PK들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혼자서 지금 문재인 대표를 상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벅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만고만한 자기 주자들끼리 연대해서 네. 대구에서 입성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영남으로서의 어떤 교두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주류가 문재인 체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왜 그럼 전개되느냐. 네. 총선 때 이분들도 다 자기를 따르는 정치적인 어떤 계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총선 공천에서 그런 계보원들을 갖다가 많이 입성도 시켜야 되는데 현재로서 보면
뭐 컷오프도 있고 20%, 또 뭐 공천 절차가 진노한테 유리하게 대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공천 절차가 마련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로 가면서 서로 간에 팀워크를 다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서로의 힘을 좀 더 모으기 위해 그런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봅니까?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사실 그 자리에 그런 의미만 있다면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새누리당 소속인데 그 자리에 오셨겠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 그다음에 사회,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고민하고 있는 50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우리 야당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영남에 기반을 둔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정부가 TK 인맥들만 쫙 이제 그 사법 라인에 깔아놓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저분들이 진짜 상대를 해야 될 것은 친노 패권주의가 아니라 영남 패권주의 아닙니까? 우리 사회를 사실 좀 먹고 있는 이런 지역주의에 대항해서 김부겸 의원이 이 대구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지입니다. 그 사지에 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힘을 좀 모아주기 위해서 가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지도자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이제 그 생각을 담은 책을 냈고, 그 책을 대구 지역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자리에 그 또 이 콘서트에 또 북콘서트 형식의 이 콘서트에 또 일가를 이루신 우리 안철수 전 대표께서 참여하셔서 좀 힘을 북돋아 주신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대 비주류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대구 시민들이 봤을 때 주류 비주류 관심 없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 어찌됐건 야당 내에서 대표 인물들이 대구에 찾아온다고 하니까 대구시장도 와서 환영을 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같은 맥락에서 손학규 전 고문에 대한 지금 주가가 상종가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정치에서는 현장에 있는 분보다 현장에서 한켠 벗어나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수구력이 더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손학규 대표님을 또 이 은퇴하는 과정에서도 흔쾌히 본인의 어떤 책임을 절감하고 내려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은퇴했을 때 그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우리 당을 혹은 우리 사회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원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현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다 보니까 총선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불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거겠죠.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의 어떤 부족함을 대변하는 소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 현실 정체가 좀 네. 미흡한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런 반증이죠. 말씀이신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손학규 전 고문 시기의 문제이지 복귀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필이면 뭐 전국에 토담집도 많을 건데 강진의 토담집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호남에서 본인의 복귀 명분을 얻기 위한 민심 어떤 장악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분도 좀 딜레마가 있는 게, 사실은 뭐 대권으로서 생각을 해서 정치에 복귀를 하려면 총선 전에 해서 비주류의 어떤 세력화를 이끌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의 비주류라는 분들이 다 보면 뭐 이탈해서 밖에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창당해서 뭐 진노 진영과 맞서서 호남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뭐 거대한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데 다들 좀 소극적이고요. 그런 말할 배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이거 괜히 말이 쿠데타를 잘못 주동했다가 뒤에서 뭐 배후에서 조종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총선 전에는 안 움직인다. 이러면서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패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움직일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사실 정치를 이렇게 보면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본인이 정치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주도하지 않고 저절로 입에 감이 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손학규 아마 전 대표가 딜레마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이었죠. 이준석 위원이 이제 노원병에 이제 출마하겠다라는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지금 안철수 의원을 좀 웃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제 그 정당 지지율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여전히 이제 40%대 20%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단 그대로 투영이 된 거고, 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뭐 비호감적인 요소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인식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정당 지지율이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그만한 기대가 있는 거죠, 개인에 대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에 실제 본격적인 선거의 국면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안철수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이제 출마를 할 것이고 그럴 때 이 3자 구도에서의 어떤 그 여론조사 향배 이런 것은 또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될 부분이다. 것 같아요. 아직은 관측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준석 씨가 그 비대위원으로 새누리당에 잠깐 있었던 것 말고는 새누리당에 사실 별 경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TV에서 폴리테이너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간에 본인이 해오던 이야기를 보면 새누리당의 노선이나 입장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그런데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공천을 받아서 안철수 의원과 견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자신의 정당의 가치와 어떤 입장에 예를 들어서 위배되더라도 무조건 지지율만 높은 사람이면 다 데려다가 선거를 치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 지지율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는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 저 부분에 아직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도 30대도 안 된 것 같은데 가야 될 길이 먼데 정치판에서 젊고 유능한 분을 갖다가 끌어다가 네. 소모품으로 쓰기 십상이니까요. 본인도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된다. 본인의 그동안에 했던 말들이나 입장은 솔직히 말하면 개혁 중도 보수 정당 정도를 창당해서 가는 게 맞는 수준에 있는데 새누리당이 공천 신청을 한다. 글쎄요. 저는 좀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30살은 넘었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이 많이 먹었네. 오늘 대담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